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하면서 시작된 여권 내 갈등이 3주 만에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지방선거 전의 합당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조국혁신당도 곧바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합당은 이제 선거 이후 과제가 됐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당이 분열하고 우군이 서로 싸우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무엇보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란의 완전한 청산이 가장 중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돌아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리더십을 얘기하고 권력투쟁을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는 더 이상 옛날식 정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 이걸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설 선물 보내시려면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까지는 주문을 하셔야 이제 설 전에 다 받아보실 수 있게 배송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아직까지 망설이거나 결정을 못하신 분, 정어리몰이 최고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사실 올해 좀 경기도 안 좋고 무엇보다도 각자 도생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렇게 나눔이 좀 많이 줄어든 거 제가 느끼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까 하고 마음 잡순 분이 계셨다면 그러지 마시라. 조금만 마음을 들이면 하길 잘했다 생각하실 겁니다. 100% 그렇습니다. 저도 마음에 그랬거든요. 나비 효과라고 아시죠? 조그만 태평양 건너 날개짓이 큰 바람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또 명절 때 이렇게 선물하는 게 서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해도 더욱 건강하세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혹시라도 에이 했던 분들은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좋은 제품들 아닙니까? 그야말로 최고 중에 최고 인기 제품이었던 언양불고기 있고요. 이번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신 더 나함 고기 듬뿍 곰탕 선물 세트. 이거는 이제 10개가 한 팩에 들어있는데 선물 포장까지 돼 있고, 떡국으로 하실 분은 곰탕 5개, 떡국 하나. 떡국 1.4kg니까 온 가족 충분히 드실 수 있는 그런 걸 또 드셔도 좋고, 홍삼 백년진고는 정말 말에 무엇하리 오고 여기에 이제 꿀도 있고 이렇게 준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드향 과일을 선물해야겠다 하면은 레드향 선물하셔도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을 혹시 드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정어리몰에 들어가셔서 작은 온정이라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설 선물 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설 선물 기획전 끝나고 나면 저희가 또 홍길동은행에 기부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누는 마음이 또 다른 곳으로 나눠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어리몰에서 많이 주문해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봄 기운이 제대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추위는 물러갔다고 봐야지요. 예, 이제 새봄 새 마음으로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안중찬님, 자 이제부터 갈등을 봉합하고 대동단결해서 지방선거 압승으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분열은 패배입니다. 단결합시다. 그러셨는데 안중찬님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 3주간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을 진행하면서 우리 댓글창에서 벌어지는 다툼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는 말까지 오가는 걸 보면서 왜 이럴까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그런 것을 제공한 쪽에 미움도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문제는 짚어봐야죠. 그리고 고칠 건 고쳐야지요. 성찰해야지요. 다만 왜 뭘 할 때도 특히 싸울 때도 이렇게 하면 누가 좋냐? 이걸 좀 생각하면서 싸워야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번 일들을 좀 잘 지켜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자 하는 마음 간직하시고요. 물론 이제 댓글창 보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픈 것은 다른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분탕질을 치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 정의원님들끼리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정치적으로. 그렇지만 서로 공격하고 헐뜯고 이러는 모습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는데 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생각하면서 갖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수요일 함께하는 패널입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헤어스타일이 바뀌신 건가요? 예, 머리를 이제 묶어주셔가지고요. 예. 묶어봤습니다. 뒤에 있는 화사한 꽃과 참 잘 어울리십니다. 그러네요. 네.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CBS 질문하는 기자 이정주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러면 마지막인가요? 일단은 아쉬워. 아쉬워라. 잘 말해봐요. 네, 일단 준비를 잘해서 다 이게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CBS 좋자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CBS가 많이 좋아졌냐. 네. 그렇게 한번 얘기해봐요. 알겠습니다. 진짜. 사장 누구죠? 나. 예. 자, 일단 합당 가지고 불거졌던 거 정리가 됐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의원총회 열고 밤에 최고위원회의 열어서 결정을 내렸는데 먼저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들어볼까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조국 혁신당에도 구성을 제안한다.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한다. 그동안 통합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립니다. 우리 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안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예. 결정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국혁신당과는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조국 대표도 곧바로 이 논란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 원하지 않는다 하는 입장인 거죠. 그렇게 하자. 그리고 사과도 받아들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대표 발언도 들어보시죠. 어젯밤 정청래 민주당 대표님으로부터 연대와 통합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합니다. 이번 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의 결정을 추임받을 것입니다. 양당 간의 회동이 이루어지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선거 연대가 맞다면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지방선거 선거연대의 원칙과 방법을 정할 것입니다. 정 대표께서 조국혁신당 당원에게 표명한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자, 일단은 저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장윤미 대변인님, 네.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정리가 됐다라는 표현이 정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부터 정청래 대표가 당대당 통합을 이야기할 때 이 당원들한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당원들이 이 합당의 길을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가지 말라고 하면 멈춰 서야 되는 거고 그 원칙이 흔들린 적은 없고요. 이 많은 논의와 어떤 그 의견 수렴의 절차 과정 중에 합당이라는 그 목표치 자체에 뭐 반대를 하는 목소리는 없었고 다만 이 과정 중에 확인한 건 지방선거 전은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 우리도 이제 후보들이 채비하고 지금 다 모든 절차가 지연되고 수년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논의를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각
당에서 수임기구,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만든 다음에 그 단위에서 논의를 차근차근 해 나가자. 그래서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마무리가 8월 전당대회가 될지 아니면 그 이후가 될지 아마 그런 그 순서 차례 그런 방향으로 잘 마무리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갈등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성찰해 볼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신은규 대표님, 일단 이제 이건 제가 봉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정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봉합이라면 문제는 그냥 덮어두고 살짝 위에다 덮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단 매듭을 딱 지었다는 점에서 제가 정리라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예, 뭐 지난 20일 동안 거의 정청래 대표의 이런 좀 전격적인 합당 제안 때문에 한 20일 동안 거의 블랙홀을 지나온 느낌이 좀 듭니다. 예. 사실은 뭐 저는 이 논의 자체가 아예 무의미했다라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실용과 국익과 통합의 노선과 또 민주당의 이재명이라고 하는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권 때 보여줬던 이념과 진영과 어떤 그 선악적 이분법에 기초한 국정 운영의 노선이 명확하게 이거는 결정을 한번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가 단순히 어떤 두 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단일한 체제를 갖춰서 선거를 치른다는 의미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어떠한 것이냐. 전 여기에 대한 논의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또 민주당과 정부가 각각 지금 다른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누구의 뜻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금 더 논의가 더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전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만든 여러 가지 혼란들에 대해서 그래도 유익한 점을 우리가 좀 찾는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 어제 합당을 중단하겠다라고 했던 정청래 대표의 결정은 저는 매우 환영하고 잘한 결정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통합의 불씨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앞으로도 이 통합과 관련된 논의의 여진이 좀 더 남아있게 되는 거 아니냐. 차라리 통추위 같은 것이 아니라 각자 선거를 치르되 어떠한 방법으로 선거 전략 차원에서 연대가 필요하면 어떤 부분까지 연대하겠다 이 정도를 결정하고 오히려 말끔하게 정리를 하는 편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제 합당 제안하면서 불거진 문제고, 이게 정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가 되는 과정이 이정주 기자님, 만약에 합당 제안이 있었고 이걸 활발하게 토론을 해서 지금은 합당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거 끝나고 논의하자라고 어떤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됐다라기보다는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적절하지 않은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서 청와대에서 상당히 불쾌감을 표시했고 심지어 질타했다. 이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확 수세에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그런 모양새잖아요. 그래서 그 절차가 여러 가지로는 조금 매끄럽지는 않았어요. 네, 이거 약간 불씨가 좀 남아 있는데요. 저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민주당이라는 지금 당이 그 적이 아니라 경쟁자고 하나의 동지의 질서에 들어와 있는 건 맞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일련의 사건 중에 요거 하나만 뭐 예를 들면 논의하지 않고 뭐 제안 던져서 해프닝했다. 그럼 해프닝은 끝날 수 있었죠. 근데 원래 이런 말 있잖아요. 뭐 한 번은 우연, 두 번은 우연일치, 세 번부터는 필연이라고 하잖아요. 왜 코스피 5천 날 그걸 했었는가? 전인미답에 대통령으로서는 자본주의 대한민국이 건국이 이래 최고의 사상 최고의 코스피 5천을 찍은 날, 왜 그날 합당을 꼭 던져야 됐을까? 첫 번째 이 부분. 두 번째, 지난번에 뭐 보안수사권 문제,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가면서 논의하자고 던져놓고 그 다음에 신년 기자회견 때 결론 내렸어요. 이미 어느 정도 갖고 가자. 근데 당에서 이거 틀었죠 지금. 그리고 세 번째, 그 전에 중수청 문제나 그리고 조이대 뭐 4인 회동,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가거나 대통령의 성과가 빛날 때마다
그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정청래 대표가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정청래 대표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이런 게 좀 누적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당청 간의 관계에서 약간 균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고, 이번에 합당 과정에서 이제 그게 마지막으로 이제 참았던 게 좀 폭발된 것 같아요. 여러모로 이제 친명계나 청와대에서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청래 대표가 결자를 좀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의심을 샀다면 본인도 좀 억울할 수 있겠지만 의심의 상황이 본인이 자초한 겁니다. 지금 서너 건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선 이후에도 이거를 말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더 진전된 절차는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합당 관련해서 가장 문제의 본질이 뭐였냐면요. 우리가 자동차를 하나를 타도 방향을 동시에 두 방향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으로 가면 동으로 가는 거고, 물론 그 과정에서 동쪽으로 가냐 서쪽으로 가냐는 탄 사람들끼리 논의는 해야 되겠지만 자동차가 동시에 두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는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순 속에서 사실은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야당의 위치에 있는 12석의 정당이 대권 주자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그러니까 조국 대표 사면이라든지 내지는 그 이후에 뭐 검찰개혁 이슈, 정치개혁 이슈, 조세와 관련돼서 사회권 선진국을 부르짖으면서 상당히 선명한 야당의 노선을 조국혁신당이 스스로 갔던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법사위를 틀면 박은정 의원과 또 정성호 장관이 아주 강도 높게 대립을 했던 것도 우리가 다 지켜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조국 대표는 합당 절대 없다, 지방선거전까지 독자로 간다, 자강한다라고 했다가 말을 지금 뒤집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고, 또 갑자기 선명 야당의 길을 가던 조국혁신당이 나름의 쇄빙선 역할이나 나름의 어떤 진보적인 가치를 가지고 조금 더 정치권을 바꾸겠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여당의 옷을 입겠다, 지금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이게 정치인들끼리야 뭐 누가 더 공천받냐 뭐 이런 논의가 중요하겠지만 국민들, 표를 줘야 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자동차,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이 정당이 동쪽으로 가느냐 서쪽으로 가느냐 북동쪽으로 가느냐 방향은 하나로 좀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노선의 문제고,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과거 문재인 정부의 철학도 좀 비교하면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면서 상당히 탄탄한 내부 토론을 거쳐서 해도 어려운데, 이걸 전격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절차도 뛰어넘고 옆에 있는 최고위원도 패싱하고 이러면서 하다 보니 이거는 이렇게 큰 사고 아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요, 아직도 이 표면에 드러난 것만 가지고 서로 그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서 좀 한 걸음 뛰어넘었으면 합니다. 절차를 생략했다 또는 뭐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걸 비난하는 쪽에서 보여줬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렇게까지 비난할 일이었나요? 이거 너가 당권 잡으려고 하는 거지, 너가 누구 대통령 만들어주려고 자리 깔아주는 거지,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결국 내가 정치 싸움을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였거든요. 과연 물론 절차상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것 제가 지적했지요. 설사 합당을 해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그리고 의견을 모으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과정에서 이제 공격을 서로 하게 됐는데, 저는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누가 됐든지 기본적으로요, 정치는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죠. 누가 주인입니까? 국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높고 박수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막 열심히 하고 영혼까지 갈아 부으면서 일하는 그 모습도 그 모습이지만, 항상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에게 시선을 맞춘다는 데 있습니다. 국민만 생각합니다.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아젠다를 던지지만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나 이렇게 하겠다가 아닙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옛날에는요,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대통령이나 당 대표가 나와서 발표하는 것은 작업 다 해놓고 앞에 나와서 그냥 쇼하는 거였습니다.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정치는 안 된다. 옛날 정치는 뭐였습니까? 국민을 설득의 대상이 아니고 가르치는 대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 옛날 정치입니다.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국민은 무지몽매하고 그다음에 정치하는 사람이나 권력을 잡은 사람은 엘리트고 우리가 가르쳐주고 베푸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이렇게 다 해놓고 삼당 합당도 하고 따라와 뭐 이렇게 하고 그랬지만 이제 옛날에 그 국민이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많이 생각하고 내란을 누가 막았습니까? 국민이 막지 않았습니까? 그 국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유쾌하게 빛의 혁명을 만들어낸 것이 우리 국민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못 따라간 그 관성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 옛날 습관이 막 자꾸 나와버리는 거죠. 이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할 때가 됐다. 이제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이것을 깨달으면 이번 갈등 과정에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소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뭐 댓글창에서 뭐 이야기하면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하고 너는 왜 정청래 편드냐? 너는 왜 정청래 욕하냐? 자꾸 이렇게 하는데 누구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청래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건 잘못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어떤 고뇌의 결단인데도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했지라고 곁다리만 건드는 그런 일을 했다면 그게 잘못한 거고 그 사람 국민을 보고 국민 앞에서 부끄럼 없이 얘기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옛날 정치는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장유미 대변인님. 네. 그 제가 3주간 이렇게 쭉 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거칠어졌어요. 그 거칠어진 것은 어떤 그 지난번에 김용민 의원이 그렇게 분석을 하던데 지금 국민들이 분노가 많이 차오올라 있다. 내란을 이렇게 제대로 청산을 못하고 있으니까 어디 풀 데가 없다. 그러다가 지금 여기에 투사가 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분석도 하던데요. 그런 측면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저도 이 국면을 이제 뭐 검찰 개혁 이슈랄지 그 이후에는 합당과 관련해서 그리고 합당의 이 논의 과정 중에 불거졌던 어떻게 보면 실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뭐 추천 문제 이런 게 좀 버무려지면서 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이제 좀 뭐랄까요 논란이 좀 격화되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기도 했고 그 부분이 그 건전한 이 여론의 뭐 수렴 기능이 분명히 순기능으로서 있고 그런데 아까도 앵커님 짚어주셨다시피 이제 당 지도부 내에서도 이게 말의 에스컬레이트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감정선을 서로 이 건드리는 수준으로까지 갔다 보니까 그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가 없어 보이고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지나치게 권력 투쟁의 프레임으로 보는 거에는 저도 앵커님 말씀대로 동의되지는 않나요. 지금 이재명의 시간입니다. 그건 민주당의 구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극 초반이고요. 그리고 지지율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오늘도 뭐 KSOI 뭐 기타 등등의 조사를 보면 순항하고 있고 상승세고 이랬을 때 차기 미래 권력을 타진하는 정치인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그 반사이익을 얻는 그 구도 자체가 지금은 펼쳐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그런 어떤 뭐랄까요 프레임으로 이 사안을 조망하니까 더 격화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을 그러면 옹호하는 게 아니야. 기야. 오히려 강덕구 의원이 이 국면에서 상당히 문제제기 많이 하셨는데 물론 본인이 잘못 올린 거고 보좌진의 실수라고 했습니다만 그 올랐던 청와대의 기류와 관련한 통합에 대한 이런 인식
그 인식, 통합에 대통령이 찬성하고 나중에 전당대회 때 통합전대를 치르면 된다라는 오히려 그 부분이 정말 이제 청와대의 기류라면, 왜냐하면 홍익표 정무수석으로부터 확인했다는 취지의 이제 게시글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논란이 격화될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면에서 서로 자기 이야기를 대단히 강하게 했던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봉합이 아닌 정리가 되는 수순이 있고, 저는 이제 과거에 열린우리당 출입 기자였었습니다. 이현주 최고가 열린우리당 시즌2가 돼서야 되겠느냐 했던 그 열린우리당이었어요. 그때도 제가 이제 출입 기자로 항상 느꼈던 건 노선으로, 어떤 주류와 비주류로, 그리고 누구계로 갈라져서 항시 분란이 있었던 게 민주당이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박지원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DJ의 장악력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더라도 그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 사분오열했는데 지금과 같이 질서 있는 민주당의 모습은 상당히 근래엔 보기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지금 원팀으로, 한 팀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주당은 가고 있는 그 큰 흐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성찰을 하는 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제가 대표적으로 댓글 2개만 읽어드릴게요. 적절하지 않은 댓글이라서 아이디는 읽지 않겠습니다. Q로 시작하는 사람인데요. 합당 찬성하는 청래꼬붕 백운기는 하차해라. T로 시작하는 사람. 정청래 잘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이찍 매국 좀비들. 제가 다 처음 보는 아이디들인데요. 이런 분들께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 뭘 원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둘째,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답할 수 있으면 계속 올리십시오. 저는 이렇게 글을 올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의심합니다. 이 사람들이 노리는 거는 뭘까요? 이렇게 하면 정청래 편이고 이렇게 하면 반대편입니까? 저는 우리 정어리 TV의 소중한 댓글마당을 너무나 사랑하고 잘 갖고 가고 싶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옳지 않습니다. 일단 자기 자신이 뭔가를 주장하려면 논리가 있어야죠. 그 논리에도 맞지 않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뭘 원하십니까? 뭘 노립니까? 저는 그 간의 과정에서도 계속 생각해 봤어요. 무엇 때문인가? 결론으로 제가 오늘 내린 것은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옛날 정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건 제 생각이고. 이제 오늘 패널들을 모신 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패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의견을 들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 정치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갑니다. 편을 만들어서 뭐 합니까? 더군다나 같은 당에서, 같은 진영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정청래 대표가 또 되면 당신한테 뭐가 좋습니까? 그걸 왜 원합니까? 왜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또 대표가 돼야 되고, 왜 정청래 대표가 대표가 되면 안 됩니까? 왜? 뭘 원합니까?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냈잖아요. 내란 세력을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돕겠다는 대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대표가 이렇게 가다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이걸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지, 거기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 뭘 원하는 건데요? 그럴 때가 아니죠. 제가 가장 그동안 강조했던 것도 때가 아니다. 오늘 제가 좀 말이 깁니다. 속이 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신인규 대표 욕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올라와요. 왜? 너 뭐 정청래 깠더만. 그 정청래 깐 게 아니라니까요. 신인규 대표는 정당을 바로 세우자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수 패널입니다, 지금은. 그러면은 신인규 대표가 그런 거 비판하지 못하면 패널 그만둬야죠. 여러분들도 여기가 막
마음대로 막 들어와서 욕짓거리 하고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런 난장판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정치가 절대 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저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왜 백운계 정치 1번지를 하냐? 저는 마음속에 답을 두 가지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백운계 정치 1번지를 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밖에서 여러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빼놓고는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아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그 정도로 사실 겉만 알아요. 전문가가 아니면 정치의 깊은 내용, 구체적인 것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냥 뭐 관심이 있는 거죠. 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고는 제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잘 알아야죠. 그러면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죠. 배워야죠. 그래서 함께 우리가 배워갑시다. 서로 저도 배우고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 배워갑시다라는 것이 백운계 정치 1번지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방향을 우리가 함께 좋은 방향을 모색해 보자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그러면 백운계 정치 1번지가 방향을 딱 잡았을 때 그 방향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거나 너 잘 가고 있다.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 방향이 맞으면은 쭉 가는 거예요. 아닌 것 같다라면 귀를 기울이죠. 그런데 그 방향이 막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제 주관도 밝히고 견해도 밝히면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길로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백운계 정치 1번지가 하는 것은 합당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겪었던 것들이 많은데 왜 그랬을까?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분석해보고 공부해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서로 배우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까? 이게 막 싸우는 게 방법인가? 뭐가 제일 중요한가? 여기에 맞춰서 가자 하는 겁니다. 오늘의 백운계 정치 1번지는 그겁니다. 여기에 함께 가면 더 힘이 붙고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합당 과정에서 제가 쭉 말씀드렸어요. 합당 자체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 하는 과정 자체 타이밍이 지금 여러 가지로 아까 뭐 이정주 기자님이 지적했듯이 뭐 코스피 5천 대통령의 성과를 가려니 어쩌니 이런 건 곁가지 올시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합당이 지금 제일 중요하냐? 아니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란의 완전한 청산이 중요하냐? 저는 지금 너무너무나 불안해요. 잇따른 판결들을 쭉 보십시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판결입니까? 상식에 맞는 판결입니까? 그런데 19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어떤 거대한 음모와 시나리오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라면 지기현이가 미친 척하고 공소기각 내리거나 무죄 판결 내려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건희 무죄하라는 법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하고 어마어마한 문제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낸 건데 이게 지금 무너질 판인데 그거 할 때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그래도 이렇게 해야 지방선거 이기고 지방선거에서 확실하게 얘기해야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중요해도 타이밍이 아니다. 국민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죠. 그래서 국민 뜻에 따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잘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배우고 그 방향이 맞으면 우리가 그럼 밀어주자. 그렇게 가자고 하는 거죠. 고춧가루 뿌리고 소금 뿌리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최고위에서도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저와 지도부는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 지방선거 통합 추진을 천명했습니다.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의 큰 가슴을 바탕으로 총단결하겠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앞으로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도록 합시다. 전당원 투표를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당의 주인이신 당원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이제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정청래 대표 발언 중에 그 부분을 아주 보석으로 생각하고 꼽습니다. 장윤미 대변인님, 네. 우리의 큰 가슴, 맞습니다. 우리의 큰 가슴, 아주 참 귀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큰 가슴이에요. 지금 뭐 쇠빙선 역할이다 뭐 이러는데 본인들이 본인들을 지칭할 때도 우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총선 때도 조국혁신당은 지민비조라고 해서 지역구는 민주당 이게 지지해 주시고 비례와 관련해서 한번 눈길을 조국혁신당에 달라라는 전략으로 이 민주당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전략을 세웠었죠. 그리고 사실 그런 흐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야당 역할을 못합니다. 앞으로도 못할 걸로 보이고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는 대단히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1.5당이다. 그리고 일본의 이제 자민당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 안에 이제 여야의 역할이 그러니까 더 스펙트럼이 커지는 그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대비랄까요? 그걸 뭐 지향한다고 또 지향되는 건 아니니까 그랬을 때 이 조국혁신당과의 이 합당 움직임이라는 것도 같이 좀 연동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향이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선, 뭐 어떻게 보면 정책 이런 부분은 다르죠. 지금의 민주당 지형에서도 그 부분은 어쨌든 스펙트럼이 다양성을 띠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얹혀진다라고 해가지고 민주당의 이 어떤 가치, 지향이 훼손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번 천명하듯이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도 내란에 대해서 입장 정확하고 하면 모셔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해훈과 민주당의 간극이 조국과 이 민주당의 간극보다 훨씬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두루 헤아리는 또 방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은규 대표님,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실 때 정당이 바로 서려면 정당 바로 세우기를 하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정당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선은 좋은 정치인들을 많이 더 발굴해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좋은 정치가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어야 결국 지금 이 댓글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실 때 조금 더 건강한 공론장을 더 우리가 만들어 나가서 더 많은 분들의 집단지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더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도 정당 바로 세우기 그 정당 혁신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앵커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프시고 하시겠습니다만은 저도 좀 비슷한 마음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검찰에 대해서 검찰권 남용을 누구보다 비판을 했던 사람이고 또 피해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는 뭐 보안수사권의 예외적 존치를 이야기를 하면 제가 갑자기 검찰 앞잡이라고 또 막 비판을 하시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도 또 똑같은 얘기를 저랑 하시면은 그때부터는 또 그런 비판이 또 싹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많이 경험을 좀 해보면서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도 합당에 대해서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느냐, 국민을 위해서 합당이 지금 맞느냐 이런 비판적 의견을 얘기를 하면은 신규 너는 국민의힘에서 왔으니까 아까 어떤 분은 뭐 간첩이야, 너는 뭐 이찍이고 무슨 굉장히 혐오의 용어들을 저에게 막 뒤집어 씌우셔가지고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이제 제 말은 안 들리도록 이제 그렇게 미리 예방주사를 좀 놓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저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거는 괜찮지만 그렇게 갔을 때는 이제 공론장이라는 게 사라지죠. 저는요 내란 진압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다 바란다고 보거든요. 저는 윤석열이 헬기 띄운 날 방송하다가 녹화 방송 중단하고 제 예비 와이프와 진짜 죽을 각오 하고 여기 국회 앞에 모여가지고 의원님들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또 밖에 나오는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제가 뭐 호통도 쳤고 그렇게 하면서 그날 정어리 TV에도 제가 밤에 또 출연을 해서 우리가 이 계엄과 맞서 싸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우리가 살아온 과거인데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뛰고 있다라는 그 선의에 대해서 지금 다 이렇게 불신을 하면서 뭔가 그 메신저를 강하게 공격하는 이런 문화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집권 여당의 대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운전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동승을 할 때 뭐 방향을 헤맨다거나 내지는 또 운전하다 보면은 가끔 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옆에 타 있는 사람들은 그 졸음도 깨워줘야 되는 것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호루라기도 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호루라기를 불면 너 분란 조장하지. 너 비판을 위한 비판인 거지. 너 출신이 어디지.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저는 참 이게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도 그 빨갱이 낙인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민주주의가 절대 작동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제가 보면 볼수록 더더욱 제가 정당 바로 세우기 운동을 더 가열차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제 나름의 노력을 더 제 자리에서 해야 되겠다. 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이정주 기자님은 기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번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좀 쌓여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는 그 현재 민주진영에 그러니까 차기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차기 논쟁에 대한 그러니까 차기 권력을 누가 과연 차지할 것인가, 당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이 조금 격하게 좀 돌출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저희 방송에서 늘 말씀드렸는데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인데 살바도르 아엔데라고 칠레 전 대통령이죠. 아엔데가 이제 피노체트 군부에 맞서서 마지막 총탄으로 이제 사망했는데요. 아엔데가 사회민주연대를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었어요. 그 연대를 할 때는 적과 경쟁자를 구분하라. 상대가 적이냐, 경쟁자냐,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내란 세력은 적이겠죠. 그리고 불법 계엄, 이거 차단해야 됩니다. 그 적이란 게 뭐 그 사람을 박멸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현재로서는 그 사람들이 반성하지 않으면 이 공화국에 같이 몸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적의 스탠스에서 대할 수 있죠. 근데 민주당과 이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경쟁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경쟁은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실 대로 그 경쟁의 끝단에는 뭐가 있냐면 국민들의 후생이 있어야 돼요. 국가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적과 경쟁자를 구분하라는 말조차도 정파적인 논리를 쓰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사람들이 국민의힘 세력과 민주당이 합당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만 부국강병하고 정말 성장하고 우리나라가 자유롭고 평화로운 민주주의가 된다. 그럼 저는 합당하라고 하겠어요. 만약에. 그 국민들 대의 앞에 정당의 뭐 정무적인 정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그 대의 안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현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도 이게 근원적으로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현재 이재명 정권이니까요. 그리고 중산층이 잘 살 수 있고 서민들이 잘 살 수 있고 부동산이 안정되고 주식이 오르고 법 제도가 완비돼서 사람들이 평화롭고 내란도 진압할 수 있고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이제 거기에 방점이 찍혀야 된다고 봐요. 나머지는 그 아래에 있는 하부 논리예요, 사실은. 근데 그 하부 논리에서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토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고 봐야 될 거는 마찬가지로 현재 합당을 하려는 사람도 그 대의에 자기가 현재 충실하고 있는가 그것도 되물어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반대하면서 뭐 앵커님 말씀대로 뭐 숙주니 뭐 이런 말했던 격한 단어를 썼던 분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건 경쟁자를 대하는 자세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이 합당을 하면서 이게 부국강병의 이득이 되는지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현재 여당의 이득이 돼서 여당이 이 법률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지 서민을 위한 입법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지 거기에 맞는지를 되돌아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만 보태면요. 아까 제가 자동차 비유를 해서 방향을 동시에 두 방향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민주당의 자율성도 극대화로 저는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시간이거든요. 그럼 이재명 정부는 뭐냐? 집권 여당의 서포트를 받지 않으면요. 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대통령께서 지금 국회에서 입법 지원이 20%밖에 안 됐다. 이 답답함을 여러 차례 호소하셨고 김민석 총리나 강훈식 비서실장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회의 역할을 계속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소위 말하는 이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뭐 뿌리는 좀 얕지만 그래도 이재명 정부를 응원하면서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확장에 도움을 줘서 그 확장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코너로 모는 거거든요. 그럼 나름의 일익을 담당하는 그 세력들이 바라는 게 뭐냐?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만 오로지 집중하자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 혼란을 겪는 이유는 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모두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안별로 결정을 하거나 어떤 인사를 앉히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니 이 방향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건가 아닌 건가, 이런 논의가 저는 활발하게 있어서 올바른 결정으로 더 갈 수 있도록 돼서 정부가 성공하도록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까지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우리의 이견만을 확인하면서 이제는 좀 더 과한 정치인들이 나오면은 누구 나가라 이제 이래버리면서 끝나버리니까 상당히 이거는 좀 공론장의 기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된다. 우선순위를 점검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합당 관련된 논의가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서 다 잘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뭉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가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국힘당 하는 거 보십시오. 저게 정당입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 보일 필요가 없지요. 보스형님 TV님, 저는 백운기 앵커님이 옳다 아니다로 주먹질 싸움까지 하다가 그 상대방도 지금은 일부 패널은 마음에 안 들어도 앵커님이 옳다 하는 애청자가 됐습니다. 요즘 너무 시끄러워서 채팅 안 하니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보스형님 TV님 감사한데요. 항상 그래도 중심 잡아주시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님도 슈퍼챗 보내주셨어요. 신인규님 댓글 보고 상처받지 마세요. 젊은 마인드. 내란 척결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장윤미, 신인규, 이정주 다 좋아합니다.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쑥이님도요. 신인규 변호사님 응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쑥이 같은 사람들. 또 정어리 와서 까는 분들 슈퍼챗 쏘고 까세요. 신인규 변호사님 응원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라고 슈퍼챗 쏘신 이유 아시겠어요? 신인규 변호사님? 하도 저 험한 글이 많이 올라와서 수기님이 위로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왜들 그러십니까? 우리 최송아님도 신인규 대표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레츠코코님, 신변을 포함한 패널이 본인들하고 다른 의견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울 때도 있겠죠. 저도 그래요. 그럴 때는 저 패널은 나와 의견이 다르구나 하고 스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같은 동지들한테 돌을 던지나요? 가족도 서로 의견이 달라도 가족 아닌가요? 그게 민주주의, 민주시민일까요? 레츠코코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유심히 안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유심히 봅니다. 왜?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해서요. 오늘 백운계 정치 1번지 시작할 때 84만 7,120분이셨어요. 구독자가. 근데 지금 줄었어요. 오히려. 구독자가 줄어드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보지 못해요. 조금씩이라도 늘어났죠. 네. 언젠가부터 구독자가 뭐 이렇게 주춤한 건 좋은데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왜? 나하고 그 의견이 다르다고. 그래서 그런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구독, 좋아요는 전적으로 여러분 선택이죠. 자유지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민주시민이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상대방의 의견도 좀 듣고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드린 김에 어제도 제가 좋아요 부탁드리니까 많이 눌러주셨는데 지금 보신 분 중에 혹시 좋아요 안 누른 분 계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혹시 또 나는 구독을 안 하고 보고 있었네 하는 분들 계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7,120분이셨거든요. 말하는데 한 분이 또 빠지네. 예, 저기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채양명주 외치고 지금 뭐 아까 신인규 대표 막 비난하고 그러는 분들 계셨는데 이채양명주라는 말을 신인규 대표가 만들었다니까요. 맞아요. 예. 우리 정어리 TV에서 만든 아, 거지. 이제 신인규가 같이 여기서 한 처음 거지. 이야기를 해서 그게 회자되고 정말 이게 재능과 이게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방송에서는 신인규가 그러면 안 어머, 돼요. 그럼 신인규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아니 2024년 총선 앞두고 2월 14일 우리 정어리 TV 방송에서 그때 이제 스튜디오는 달랐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같이 방송하면서 우리 패널 분들과 함께 만든 그 단어가 우리 이채 양명주고 그걸로 사실은 우리 앵커님께서 유통을 다 시켜주셔가지고 우리 정어리 TV 때문에 사실은 총선 때 엄청난 그 효과를 봤던 그 기억도 좀 납니다. 예. 우리가 이채양명주 외치면서 정말 함께 해야 된다라고 똘똘 뭉치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걸 만약에 무너뜨린다. 누가 좋아할까요? 반 이채양명주가 좋아합니다. 그걸 원하십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정치는요 본질적으로 투쟁입니다. 투쟁하지 않고 이뤄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싸울 때는요 상대방이 누군가를 봐야지 그냥 눈 감고 이렇게 싸우면 누가 우리 편이 맞는지 누가 맞는지 눈 감고 총질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거는 아니죠. 예. 제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정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고군분투하는데 지금은 모아서 힘을 모아서 해줘야 될 때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전날 그러니까 당정청 회의가 열렸을 때 강훈식 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와가지고 뭐 드라이하게 얘기했죠. 입법 활동에 좀 속도를 많이 내주시면 좋겠다. 근데 그게 대통령 뜻이라는 게 원래 비서실장은 입이 없어요. 대통령의 말을 대신 전하는 거죠. 대통령 뜻인 것을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 다시 작심하고 이야기합니다. 웬만하면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들어보시죠. 웬만하면 국회에 이제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릅니다.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또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 갈 정도로 치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또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 질서의 변화 또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그런 엄중한 현실입니다.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행정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부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서 국회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드리고 제가 전에 노동부 장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현장에서 가서 빌더라도 입법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처들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에서 관세 협상 뭐 이렇게 끝나고 나서 딱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뭐 시비 걸면서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한국이 입법을 안 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정주 기자님,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입법 속도 주로 어떤 법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후속 조치라면 크게 한 3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현재 그 상법 개정안, 그러니까 코스피 관련해서 그 후속 입법도 지금 올려놨고, 그리고 대미 투자 특별법 저것도 올려놓은 지 한참 됐어요, 사실은. 여야가 지금 합의를 못해서 상임위에 있었을 뿐이고, 그리고 부동산 문제도 지금 속도를 좀 내야 되는
지금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동안의 그 다주택자 중과 유예 문제는 시행령으로 윤석열 정부가 계속 바꿔왔거든요. 근데 법률상으로는 원래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한 얘기도 지금 비거주 주택, 그 임대사업자 등록 이 부분도 법률상으로 같이 논의해서 속도를 빨리 내줘야 시장의 시그널이 정확하게 갑니다. 근데 현재 그러니까 거의 다 민생 문제나 경제 문제 관련된 법안들이에요. 저게 무슨 소위 말해서 그 선거구 획정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당장 무슨 정치적으로 뭐 어느 지역구를 어떻게 나누고 나중에 기초의원은 어떻게 하고 그런 문제를 지금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헌법 개정도 이 대통령 얘기를 안 해요, 지금은. 근데 현재는 무조건 경제에 관련된 얘기를 다 그런 법안들을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장인미 대변인님, 네. 지금 당에서 입법 활동을 열심히 안 합니까? 그런데 속도를 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임시 국회 같은 걸 좀 열어달라고 빨리 이게 정기국회 아니면은 이게 의장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의장님께서 여야 합의를 좀 요구하시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당에서는 이 부분을 또 국민의힘은 뭐 왜 거대 야당 거대 의석수를 갖고 못하냐 이러는데 또 본인들 의견을 뭐 관철하지 않으면 왜 또 자기네들은 이렇게 패싱하고 하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또 본인들이 낸 입법안에 대해서도 패스트트랙을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기묘한 광경까지 연출하고 있는 게 이제 야당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민주당의 의지만 보면 엄청 빨리 하고 싶어하고 저희가 항상 논의할 때도 스케줄 그리고 빨리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상당히 진척되는데 이제 국회에 이런 경색된 상황이 있다 보니까 다소 지체됐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있는 국면은 지난 것 같습니다. 예. 국회하고 정부하고 서로 이렇게 박자가 잘 맞아야 일들이 잘 굴러가죠. 그렇지 않으면 항상 막히죠.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서도 승부를 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사실 이재명 정부 성공했을 때 오히려 과속을 걱정했지요. 야, 이거 뭐 이제 완전 그 집권 다수당의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이거 너무 막 마음대로 하다가 이거 잘못하면은 너무 과속할 수도 있고 자칫하면 교만해질 수도 있고 이런 거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님께서 상당히 좀 답답한 마음이실 것 같고 또 그 표현을 또 여러 차례 하셨으니까 이제 그 마음은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아들여야 될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민주당이 절대 과반을 더 넘게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국민의힘이 뭐 정상적인 파트너로서 지금 내란 정산 과정에서 청산의 대상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원내대표 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 전에 뭐 김병기 의원도 그랬고 지금 한병도 의원도 상당히 저는 어려운 중책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다. 또 정청래 대표도 당 대표로서 상당히 국회 운영이라는 것이 어려운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 면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란 진압을 위해서 국민들은 이미 총선을 통해서 민주당의 절대 과반 의석을 이미 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또 민주당에서 그 국민의힘을 잘 요리를 해서 어떻게든 정부가 원하는 입법 하나라도 더 해내는 노력을 해야 정부와 여당이 원 보이스를 내면서 달려가야 즉 국민들의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 옛말에 정신일도면 하사불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신을 한 곳으로 모으면은 종이도 뚫을 수 있고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신일도면 하사불성이라는 그 자세를 가지고 저는 국회에서도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의 목적,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부의 입법 지원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지금 여당이 더 달려나갈 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회 얘기 나왔으니까 국회에 관련된 거 하나 이거 좀 생각해 보죠. 국힘당의 박충권이라는 의원이 있어요. 탈북자 출신이죠. 네. 일단 한번 우리가 들어보실 텐데요. 저는 지난번에 태영호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탈북자 출신이 이제 국힘당의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러면 왜 탈북을 했는가? 그 사람들이 노리는 건 무언가? 난 좀 그게 궁금할 때가 많아요. 탈북을 해서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 됐으면 가장 저 같으면
북한에 살고 있는 인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불쌍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한국에서 뭐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근데 마치 민주정부를 쳐부셔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탈북을 해가지고 남한 정부를 꼬드겨서 전쟁하자고 온 자들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그런 말 하기 힘들거든요. 먼저 박충권 의원이 김민석 총리한테 따지는 장면부터 한번 보시죠. 위협 인지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기강도 없고 훈련도 없고 모든 게 없고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 심기 보좌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재명 정부의 보십니까? 대한민국 방법입니다. 국군에 대한 모습을 담당 A부터 취소하십시오. Z까지 총체적으로 엉망이에요. 제가 아까 능구렁이라는 제 개인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넘어갔는데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아무것도 없다. 김정은 신기보호만 한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취소하시고요. 대한민국 더 국군을.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질문 같지가 않습니다. 답변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총리님 붙잡고 야단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들어가십시오. 기본은 지키고 질문하십시오. 대한민국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바탕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마십시오. 국군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바탕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대착오적인 기본은 지키십시오. 이념에 어디다 대고 묻혀갖고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대한민국의 없다고. 안보를 망치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디서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김정은 신기보호만 한다고 어디서 그렇게 얘기할 수 이재명 정부가 있습니까?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사과하십시오. 대한민국 국군 전체에 총리가 대해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군 지금 뭐 전체에 하는 대해서 거예요? 사과하십시오. 앞으로 그런 식의 질의는 아예 하지 마십시오. 아니 장현미 대표님 어떻게 저런 자를 국회의원을 갖다가 시키는 건지 나 이해가 안 가요. 저 장면을 보면 이제 수준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대한민국 군인을, 국군을 왜 폄훼합니까? 근거가 뭐예요? 이 김정은 심기 경호만 한다라는 그 막말의 근거가 뭔지 제시해 보십시오. 북한에 무인기 띄우는 거예요? 그거 윤석열 대통령실 참모들이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수사받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군을 능멸한 건 어느 진영입니까? 이 군인들을 총을 채워서 국회로 내보내는 그런 불법을 종용하고 자행하도록 했던 그 당의 구성원이라면 국민들께 먼저 사과부터 하셔야죠. 저 이 의원이 사과하는 거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표변에서는 이 정부가 무슨 대북과 관련해서 리스크 관리하겠다는 게 심기경호라는 그 인식이라면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박충권 의원이 저랑 동갑이네요. 전 지금 그래요? 이제 나이를 보니까 86년생, 이제 저랑 나이가 또래인데, 근데 참 저런 자가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저런 추태를 국민 앞에 보인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럼 저는 박충권이라는 저 자도 우리가 비판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더 근원적으로 박충권이 저 자리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표 공천 비례대표니까요. 이자가 지금 비례대표 2번 받고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남자는 1번이나 짝수니까. 마찬가지네. 네, 그러니까 남자로는 이제 1번이죠, 사실상. 그러면 저게 지금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장동혁 대표 체제만 비판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저런 자를 갖다가 꽂아놔가지고 1번으로. 남자는 1번이니까요. 이렇게 참 국민들 앞에 큰 상처를 주고 국격이 무너지고 국회가 비정상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인지 저는 이를 벌린 사람들이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 반드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배동호님, 저자의 수준이 국진 평균 수준입니다. 맞습니다. 평균 수준이라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어제는 윤영석 의원이 나와가지고 중진이에요. 사선인가 돼요. 와가지고 총리한테 또 사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더 교활하게 봐주는 저 신경 써주는 척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들어보시죠. 우리 총리님께서 그 국민의힘의 박충근 의원 질의에 대해서 혹시 어디다 대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박충근 의원이 목숨을 걸고 이 자유대안의 품에 이렇게 참 오신 분인데 그게 국군을 모욕을 하는 그런 발언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 기회가 되시면 꼭 사과를 해 주시길 바라고 어제 겸손하게 하십시오. 박충건 의원께서
제게 상당히 모독적인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김정은 신기보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표현한 것을 제가 총리로서 이 자리에서 그냥 넘겼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은 공직자로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해보시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원 의원의 그러한 진정성이 있다면은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이 다 보셨기 때문에 박충건 의원께서 사과를 저는 상당히 참 그 총리는 너무 그 저희 국회의원들이 말에 다 그 말꼬리를 잡고 사사건건 그렇게 다 이렇게 그걸 합니까? 좀 포용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겸손하게 좀 하십시오. 겸손하게 하는 거하고 사과할 게 아닌데 사과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사과는 기록과 역사에 남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국군이 모독을 당하고 있는데 정부를 대표해서 나온 총리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면 그게 더 비판받아야 될 일 아닙니까? 윤영석 의원이 봉하마을인가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막 험한 말 해가지고 논란이 됐던 자인데 사과는 했나요?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분들의 지금 사고방식이 저는 가장 안타깝다고 보는 게 박충건 의원 있잖아요. 이분 지난번에 불법 계엄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이제 헌재에서 그 헌재 판결 진행되고 있었어요. 3월에 탈북자 모임하고 같이 기자회견 열었어요. 탄핵 무효라고. 근데 저는 이 탈북자들을 우리가 뭐 표적하고 그 사람들을 소외시킬 이유는 없지만 이분들이 명확한 스탠스를 잡아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북한에서 탈북할 때 왜 탈북했습니까? 독재자 싫다며요. 독재 싫고 폭력, 강압 이런 거 다 싫다며요. 민주주의 원한다며요. 근데 왔더니 윤석열이 불법 계엄해가지고 독재하려고 해요. 왜 윤석열 찬성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중성이에요. 탈북한 취지도 없고 사실은 탈북 뭐 민주주의 이미 속 드러났잖아요. 민주주의에 무슨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윤석열 불법 계엄을 옹호할 수 있고 북한에서 독재가 싫다고 온 사람들이 와서 남한의 독재자를 부추겨가지고 오히려 잘 살고 있는 민주주의 나라에 독재 자기들이 심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 국군에 대해서 무슨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누려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박충건 의원이 무슨 자격으로 사람들에게 저런 설교를 하고 총리에게 저런 질의를 합니까? 저는 박충건이 아까 뭐 탄핵 반대했다고 뭐 그랬다면서요? 네, 기자회견 열었어요. 그건 좀 이해가 가요. 탄핵이 뭔지, 계엄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에? 탄핵, 핵인가? 핵미사일 반대. 에? 거기는 탄핵도 없고 계엄도 없는 나라 아닙니까? 국회도 없으니까. 뭐를 알겠어요? 네. 정치 1번이라도 좀 봐야 알 텐데 뭣도 모르면서 아니 어디다 대고 진짜 대한민국 국민을 그렇게 모욕을 하고 대한민국 군대에 잠깐 좀 넣어보면 어떨까요? 아니 근데 지금 이정주 기자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그 박충건 의원의 이중성을 짚어주셨는데 저는 더 절망스러운 게 뭐냐면 저런 뻔뻔함과 이중성이 드러났을 때 최소한의 사람이면 부끄러움을 느껴가지고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 게 정상일진데 더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의원실에서 좋아했을걸요? 야 우리 이번에 기사 많이 나갔다. 박충건 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요. 정상의 궤도를 이미 벗어난 겁니다. 이걸 뭐 빌런 정치? 빌런 양산 정치? 뭐 국민의힘은 빌런 양산소입니까? 계속 거기서 빌런들만 그 대한민국의 정치를 반정치로 망가뜨리는 주범들, 그 빌런들만 계속 공급시켜가지고 나라를 절단내고 그 절단의 끝에는 윤석열의 내란이 있었죠? 그거 만드는 무슨 내란 공장소입니까 거기가? 공작소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을 2년 전에 썼던 이유가 더 이상 이제 국익이 해롭다. 저 집단 자체가 이제는 커튼을 내리고 소위 말하는 사람으로 치면 이제는 장례를 치러야 된다. 끝을 봐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박충건 의원이 왜 국민의힘이 더 이상 공당으로서 존재할 수는 없는지를 저는 그대로 그 이중성을 들여서 입증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 박충건이라고 하는 자가 비례대표로 들어왔는데요. 조금 더 나았습니다. 왜? 황교안 대표 때요. 태영호를 강남의 지역구를 줬어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좀 공부를 많이 하네요. 비례대표는 각 분야에서 그래도 뭐 북한 문제니까 뭐 하나 갖다가 뭐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저런 자를 넣었는데 박사 땄다고 준 것 같아요.
근데 지역구에다가 저런 자를 집어넣는 것은 그건 정말 황교안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건 그 지역구 국민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지금 솔직히 죄송하지만 강남 3구라든지 TK라든지 이런 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인질로 잡혀 있는 자들 아닙니까 지금. 다른 데 표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너네들 이거 찍어 하고 내려보낸 거 아니에요. 누구를? 탈북자를. 탈북자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을 해야죠. 그런데 꼼짝할 수 없게끔 그건 황교안이 정말 아주 나쁜 짓을 한 겁니다. 얼마나 찍으면서 모멸감을 느낀 국민들이 많았겠습니까? 지역 국민들이. 다시는 다른 데서는 몰라도 본회의장 발언대에서는 저런 자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는 민주당의 한준호 의원 만나볼 텐데요. 한준호 의원이 합당 논란 있을 때 맨 먼저 이야기했었죠.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부탁드렸는데 여러분 또 곧바로 채워주셨네요. 84만 7,120명에서 출발했는데 쭉 빠졌다 그랬는데 다시 채워주시고 더 늘려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 안 누르고 계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아까 슈퍼챗 보내주신 대로 오늘 배국기 힘내라고 많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최송아님 아까 슈퍼챗 제가 소개해 드렸나요? 그리고 박바오로님, 베르사 이후의 장마님, 김혜유미님, 대구의 삼총사께서 다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박바오로님,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다른 모습, 다른 의견 존중합시다. 히든카드 고문 올림. 히든카드가 이분들 참 어려운 사람 돕는 분들 그 모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박바오로님이 고문 되신 겁니까? 축하드립니다. 베르사유의 장마님, 우리 백운기 앵커님, 신인규 변호사님 격하게 응원합니다. 박영식 앵커님도 오늘 안 나왔는데요. 지금처럼 흔들리지 말고 힘내주이소. 김혜유미님, 나도 슈퍼챗 하면서 쏘셨는데 두 분보다 더 많이 쏘셨어요. 얼마인지 궁금하신가요? 두 분이 2만 원씩 샀는데 2만 1,000원 쏘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님 여러 번 쏘시네. 이정주 기자 팩폭한다.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게 놀리지. 개운하다. 박중권은 대한민국의 짐 그러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이정주 기자님 이제 그러면은 이제 본업에 충실하시는 겁니까? 네. 아까 여러분들이 글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꼭 다시 보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회사라는 게 방침도 바뀌고 그러니까 네네. 또 이렇게 바뀌면 다시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벤트 있을 때는 예. 오늘 좀 지난 한동 토크 콘서트 제가 갔다 왔었는데 다음에 네, 제 돈 7만 1,000원 들여서 갔다 왔어요. 아이고. 아, 그 돈 안 내면 입장 안 돼요? 안 됩니다. 취재 기자도? 아, 저는 이제 관객으로 갔어요. 프레스에 있으면 이게 좌석이 딱 그냥 관객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취재하려고. 오, 네. 7만 1,000원이면은 뭐 로얄석인가요? 아, 그냥 S석입니다. 로얄석은 더 비싸요. 더 비싸요? 네. 그 돈 다 어디다 쓴대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본인은 한 푼도 안 갖고 갔다 하는데 이제 제가 쭉 쫓아갈게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려고. 7만 1,000원이나 내놓고 갈 가치가 있습니까? 아, 한 7,000원 정도. 거의 정가는 7,000원 정도가 딱 적당한 정도의 콘서트. 7,000원? 네. 그러면은 좀 아까웠어요? 아, 많이 아까웠는데 네. 뭐 더 이상 이 취재 가치가 없다. 한동훈 콘서트는. 그래도 돈 들여서 갔는데 취재한 내용 하나 풀어봐요. 우리 애청자님들이 다 들으면 그 본전 빠지니까. 아, 그럴까요? 네. 아, 제가 딴 거보다는 한동훈 전 대표 거기서도 단계 게이트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관객들이 하는 말이 뭐 가족들이 그렇게 댓글을 달았다는 건 자기 나중에 알았다. 뭐 알았다면 자기도 말렸을 거다. 그 당시에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본인 지지자들 분들께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답변이 틀린 말이에요. 걱정 끼쳐드린 게 아니라 명의도용으로 지금 여론 조작에 연루가 돼 있는데
사실이 아니면 이 문제 제기한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응징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이면 죄송합니다라고 반성을 해야 되는 거지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 아니 걱정은 그럼 늘 평생 죄송해야 돼요. 사람들이 늘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정치 지도자답지 않은 또 그런 어떤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답변으로 조금 일관한 콘서트였다. 다만 그 모이신 분들은 제가 참 애잔하더라고요. 그 5060 여성분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있으니까 옆에서 저만 젊은 남성이니까 저한테 떡도 주시면서 아이고 젊은이 하면서 말을 계속 거시길래 제가 좀 난감했는데 뭐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마스크 쓰고 왔다 바로 벗었어요. 못 알아보더라고요. 제가 한동훈 취재한 기자인지. 그래서 어머님들과 이제 즐겁게 지내고 왔는데 한동훈 대표 참 나쁜 사람이다. 이런 순진한 분들 끝까지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가스라이팅하고 끝까지 거짓말 하는구나. 이분들은 그 말 믿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만 너무 바라보시니까 그분들이 이정주 기자님 같이 이렇게 유명한 기자님 못 알아보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그 팬심에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못할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 밉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지만 진실의 힘은 강하거든요. 진실을 어떻게 속입니까? 작지만 진실의 힘은 강하다. 기자가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할 정신이죠. 네. 앞으로도 건승을 기원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네. 자, 세 분 모두 설명절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여러분 오늘 설도 앞두고 그래서 특별 손님 모셨습니다. 조지 클루니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준호 의원님. 어쩌면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저렇게 다 주시지. 부모님께서 잘 낳아주셔가지고. 부모님 다 살아 계십니까?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꽤 됐고요. 아. 네, 네, 환갑을 채 못 넘기고 돌아가셨고. 아이고, 네. 여기까지. 네, 그래도 임종은 제가 잘 지켰습니다. 아. 네. 너무 일찍 가셨면 정말 아쉬워요. 네, 맞습니다. 아버님은? 아버지께서는 지금 전주에 계시죠. 아, 살아 계시고요. 네.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80 되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번 명절에 전주까지 가실 수 있겠어요? 아버지께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암 치료가 막 끝나가지고 네, 거동이 좀 불편하셔서 보통 이제 그 저 사는 곳에 옆에 살다가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전주 가셨는데 예전엔 뭐 저희들이 있으니까 올라오셨는데 이번엔 저도 못 내려가고 아버지께서도 못 올라오시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은 사실 이제 그것부터 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네. 뭐부터 해야 되나? 이건 그러면 좀 이따가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네. 엄청나게 잘 나왔더라고요. 이것부터 합시다. 지금 저 설 앞두고 나왔으니까 사실 네. 그 말씀하시기 그 합당 관련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진작 모셨는데 타이밍이 딱 이렇게 또 됐어요. 아, 그러게요. 예. 저희가 연락받은 지는 좀 됐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주 발빠르게 이렇게 우리가 모신 것처럼 해서 그랬다고 할 걸 그랬나? 여론조사 오늘 나온 게 하나 있는데요. 인천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인데 네.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거론되는 인물 중에 누구를 제일 지지하느냐? 네. 1등이 추미애 의원이 됐어요. 네. 19.6. 그리고 그다음에 한준호 의원께서 18.7. 네. 오차범위 안에서 네. 아주 선두권 다툼이고 현직 김동연 지사가 12.2, 유승민 의원도 12.0 이렇게 두 자릿수 나왔네요. 네. 이렇게 네 분이 지금 오차범위 안에 있고 또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집단 사실 이제 경선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기 집단에서는 추미애 의원이랑 28.8 동률로 나왔어요. 잘 나왔네요. 저는 이 여론조사를 지금 처음 봤거든요. 오늘 오전부터 일정이 많아가지고, 네, 저 들어오는데 말씀 주셔서 그때 알았습니다. 예. 네. 두 분이 28.8 동률이고 김동연 지사가 15.7, 김병주 의원이 9.8 이렇게 나왔는데 추미애 의원이 6선 아니에요? 네, 그렇죠. 우와. 출마 선언을 하셨던가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높게 나와요? 그래도 이제 선거에 나오는 거를 좀 인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당 문제가 좀 있어서 계속 출마 선언을 밀어놓고 있다가 내일 그래도 신고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내일 오전에 뭐 간단하게 그 국회 소통관에서
어떤 간략한 기자회견 형태로 출마 선언을 하긴 할 겁니다. 출판 기념회가 아니고? 저는 지금까지 정치하면 출판 기념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책을 잘 못 써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책을 3권 썼죠. 작가입니다. 꽤 그래도 네, 판매량이 꽤 되는 작가 출신인데 정치를 하면서 그 책을 쓰겠다, 책은 안 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뭐 정치를 이제 마무리할 때쯤 되면 그때쯤 돼서 뭐 정리해서 네, 쓸 생각입니다. 진짜 책을. 네네. 예. 정치용 출판 개념에는 사양한다. 아니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분들을 너무 폄훼하는 게 되고. 아니, 뭐 정치용 출판 네. 개념이라는 거 폄훼가 아니죠. 그건 네. 팩트죠. 네. 네, 아무튼 그건 좀 안 하겠다. 네네, 그건 제 성격과 맞지도 않고 해서 예. 네, 지향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요. 네. 지금 정식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네. 이렇게 1등으로 나온다.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나올까라는 기대 같은 것도 뭐 이제 뭐 의향도 있고 뭐 그런 게 했겠지만 네. 1등을 했단 말이에요. 뭐 때문일까라고 혹시 짚히는 바가 있으십니까? 글쎄 일단 조사를 한 지역의 성격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지금 현재 지방선거에 조금씩 관심들을 가지시면서 어떤 사람이 경기도정을 맡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도민들께서도 좀 판단을 해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 여러 지표들이 나오긴 하겠으나 도민들이 바라는 그 내용에 따라서 아마 또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경기도가 이 특성상 지금까지 보통 40, 50대들이 도지사를 해왔었거든요. 뭐 그런 또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점은 있네요. 제가 이제 좀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니까 인천일보가 의뢰했는데 대상이 고향에 사는 분이네요. 네네네. 아무래도 지역구다 보니까 네. 지금 고향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역구다 보니까 더 많이 나온 측면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게 1등을 했다라는 건 매우 의미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재선하시면서 국민들에게 또 지역구 국민들에게 네. 나는 어떤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오셨습니까? 저는 처음 정치를 시작하면서 이 새로운 정치는 그만하고 필요한 정치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서 국민들이나 주민들에게 이겁니다라고 일종의 강요 같은데 필요한 정치는 발품은 좀 많이 들지만 찾아서 채워주는 형태거든요.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저는 이제 실용주의의 하나 일환으로 보고 있고 4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가 되셨을 때 저한테 처음 수행실장을 저희 지역구에 오셔서 제안하셨는데 그때 제가 조금 망설이니까 당신께서 실용주의 정치를 해보고 싶다. 이제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눈 정치 말고 국민의 삶에 온전히 집중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마음이 끌렸거든요. 저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실용주의 정치하겠다. 필요한 정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실제 지역구 활동과 제 공약 이행률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달려들거든요. 네. 정치에서 실용주의라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정치에서 실용주의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896년경부터 실용주의가 시작이 됐는데 대개는 자기 진영 논리 때문에 저쪽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용주의란 오픈을 해놓고 이게 국민의 삶, 외교 문제든 아니면은 국내 문제든 필요한 거에 따라서는 당겨 쓰고 이럴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를 위해서는 한쪽에 치우치기보다 중도, 조금 더 우측으로 저희 민주당이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대통령님과 해왔었고 국민의 삶에 필요하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감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가까이 모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까이 모시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이라고 그럴까? 느낀 네. 거 있다면 뭡니까? 쓴소리를 듣는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대표 시절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를 그 레드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시고요. 누가 이견을 내면 그 이견을 해결할 때까지 그 얘기를 계속 듣습니다. 저희 지도부 2기 지도부 시절에는 진성준 정책위 의장께서 그 역할을 많이 해주셨죠. 이 정책과 관련해서 이견이 생기면 토론을 계속 이어갑니다. 3시간, 4시간. 그래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게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가급적이면 제가 예전엔 유튜브도 댓글을 이제 친구 맺은 분들에게만 열어놨었는데 제게 한 2차례 말씀하시면서 정치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남이 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잘 들어야 된다. 듣기 싫다고 해서 고개 돌리고 귀 닫고 그러면 안 된다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부족해서 아직은 좀 소양이 부족해서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요즘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쓴소리를 듣는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그런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 계실까요? 예. 저는 계시다고 봅니다. 그 레드팀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혹시 정부 출범하면서 가까이서 좀 같이 일해보자는 말씀 안 하시던가요? 그거는 다 지난 얘기라. 네. 네. 지금은 그냥 밝히는 것도 적절치 않을 수 네네. 있고. 네네. 또 그런데 뭐 그때는 최고위원이셨을 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당 지도부로서 또 거취를 함부로 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죠. 네, 그런 지점도 있었고 제가 이제 제일 집중했던 거는 대통령이 되시고 나면 우리 헌법 84조에 의해서 외환이나 내란죄 외에는 뭐 형사소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 생각하지만 대통령 이후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정치 검찰들이 지금 대통령께 기소해 놓은 것들, 또 주변 사람들을 탈탈 털면서 뭐 정진상, 김용 등 그 주변 인물들을 털었고 대장동 대북송금 등 계속 사건들이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특위를 맡아서 이거를 12월까지 좀 성과를 좀 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그 일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제안했을 때 한준호 최고위원님, 이제 한준호 의원님이 맨 먼저 소리를 내셨잖아요. 네. 그것은 합당은 아니다였습니까? 아니면 이렇게는 아니다였습니까? 후자입니다. 네. 이 합당이라는 거는 시너지를 내야죠. 서로 손잡았을 땐 좋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손잡자라고 했는데 그 손을 왜 잡아? 야, 손 잡는 거 자체가 안 돼. 뭐 이렇게 잡아야 돼. 많은 소리가 갑자기 나오도록 손을 잡기 시작하면 내부 갈등이 커지거든요. 단순 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 지지층까지 포함해서 한 200만이다. 이 중에 40%만 잃어도 80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10만 있는 당원을 가지고 있는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으면 그게 과연 시너지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지도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과정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쪽으로 나가는 것이 이득이다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 관리, 비전 제시가 저는 전무한 상태에서 선언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뒤틀린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죠. 내내 좀 지켜보다가 이해찬 전 대표님 상을 마치고 저녁에 이제 좀 제 관계된 분들과 좀 모여서 논의한 결과 지금은 좀 멈추라고 하고 다시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저희가 방향을 맞췄고 뭐 제가 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하는 게 제일 낫겠다라고 해서 일요일 아침에 기자회견하면서 지금은 이 합당 논의를 멈춰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린 거죠. 그 반응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우리가 다 본 그런 충돌이 일어났는데 3주 만에 지금 이제 정리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지적을 하고 난 뒤로 당이 거의 갈라질 것 같이 싸우는 모습으로까지 갔거든요. 이런 상황은 예견하셨습니까? 사실 뭐 저는 뭐 이 정도까지 예견은 못했고요. 네. 여기에 대한 이제 의견 표출은 저는 이제 수기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원래 이 과정이 먼저 있었어야죠. 이 과정이 전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논의를 꺼내면 당연히 당원, 의원들은 서로 뭐 자기의 의견들을 내면서 좀 충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과정들을 지도부가 잘 설득하고 누르고 뭐 때에 따라서는 밤샘 토의도 하고 하면서 이 과정들을 점점 의견을 축소해서 좁혀서 결국엔 결론적으로 가자 말자 의견을 어느 정도 이룬 다음에 마지막 그렇게 되면 지도부에 위임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정도까지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도부의 나머지는 위임하겠습니다까지 받아내면 제가 볼 때는 과정 관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던지고 나서 이 과정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이거는
밝혀지는 순간서부터 이미 벌어지고 있었던 것을 저 역시 뭐 이제 의견을 제출하면서 야, 저기 한준호가 의견을 내는구나. 이걸 보고 또 이제 의견들을 또 내신 분들도 꽤 계셨고요. 당일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도 많은 의원님들께 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의원님들에게 전화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서로 싸우는 과정에 아주 상처를 주는 말들이 많이 오고 갔거든요. 그거는 조금 관리가 좀 그 역시도 잘 안 됐다고 보는 거죠. 네. 저도 그 과정에 계속 우리 애청자님들한테 그랬습니다. 우리끼리 싸울 일은 아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절차상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럴 때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제가 걱정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물어뜯고 싸우고 그러는 모습을 봤거든요. 좀 안타까웠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참고로 뭐 김용민 의원께도 제가 여쭤봤는데 김용민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이게 내란 청산이 완전히 안 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분노가 지금 쌓여 있는데 어디 그 분노를 풀 데가 없으니 이런 걸로 좀 투사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러한 해석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한 몇 가지 상황들을 보면 지금 이제 여당이 집중할 일이 뭐냐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또 한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그 출범을 한 정청래, 사실 정청래 대표께서는 이제 보궐선거로 당선되신 거잖아요. 그 당대표께서는 대통령이 되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서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제 주장을 계속했던 게 지금 단추를 잘못 깼으니 잠깐 멈춰야 된다. 이렇게 밀어붙이다간 당이 쪼개진다. 그러니까 제 주장이었었고, 그리고 나서 본연의 우리 일인 개혁과 입법 과제를 통해서 정부를 뒷받침해주면 정부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전반적인 경제 상황들이 나아지거든요. 경제는 역시 심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도 있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러한 분란들이 지도체제를 흔든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접근 방법의 차이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좀 넓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갈라져 가지고 이기기는 쉽지 않다. 항상 우리가 뭐 다 이긴 승부라고 해도 결론을 까놓고 보면은 뭐 1% 내외였으니까 조국당과 합쳐서 선거를 치러야 확실하게 이기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한준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렇게 산술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경제가 살아나고 내란을 청산하면 그걸로 당연히 이기는 거지 뭐 그렇게 산술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네네. 이런 생각의 차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저희가 총선 때 했던 연대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당이 똘똘 뭉쳐서 통합이 돼 있어야 거기에 얹어서 플러스 원이 가능한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선거를 이기자는 데는 생각이 양쪽이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물고 뜯고 심하게 싸웠을까? 저는 그게 이거를 좀 한번은 정리를 해야지. 혹시 지금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정청래 대표가 대표 연임을 하기 위해서 자기 편 늘리기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놓은 카드라고 하는 주장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 진행된 과정의 내막을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그래서 저는 그 의도 자체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의도 자체를 의심하지 않고 다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려고 했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기민주주의, 즉 내부적인 정리를 다 맞춰서 통합된 힘이 있어야 이게 합당을 했을 때 시너지가 나는데 그 절차가 다 생략이 돼버리니까 분란이 일어난다는 그렇죠. 거죠. 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이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급하다고 느꼈을까요? 저는 이제 그 목표와 시간에 좀 쫓기지 않았나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정청래 대표께 사실 그 최고위원,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1기 지도부를 제외하고는 당직에 아마 전무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이제 당무하는 이 과정상에 약간 실기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그 내막을 잘 아는 입장에서 의도 자체를 의심하지는 않고요. 이 과정 관리에 그래서 제가 계속 과정 관리에 실패했다.
과정 관리에 실패하면 밀어붙일 수가 없는 거다.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주장을 했던 거죠. 그렇게까지 표현은 안 하셨지만 약간 경험 미숙 같은 것도 있는 것 같다. 네. 저는 이번에 반드시 우리가 좀 그래도 이런 아픔을 겪어서 예를 들어서 불에 댔으면 그 다음엔 뜨거운 데 안 가야 되잖아요. 네네. 뭔가 남는 게 있어야죠. 이번 아픔을 통해서 뭔가를 좀 배워야 되는데 제가 느낀 것은요. 이제는 옛날식 정치는 안 통한다.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옛날식 아닌가요? 그냥 뭐 네. 사전에 미리 만나서 다 그냥 이렇게 해놓고 네. 나와서 그냥 뭐 제안하는 식으로 이렇게 쇼를 하고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국민들이 네. 안 받아들인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질문 주셨을 때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정치를 보고 배웠냐. 저는 그겁니다. 내게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를 잘 관리해서 하나로 통합해내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전통 민주당에 계셨던 분들, 저처럼 이제 중간에 들어온 분들, 그리고 또 이재명이란 사람을 보고 들어온 분들, 민주당의 당원 수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스펙트럼도 많이 넓어지고 이해관계가 서로 다릅니다. 이재명이란 지도자가 당내에 계셨을 때는 우리가 정권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이 목표 아래서 일정 부분 다 똘똘 뭉쳐 있었어요. 제가 대통령 되시고 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대통령 되시고 나서 이후에는 당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상황인 거는 같아요. 이거를 현명하게 잘 관리를 해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이 다양성들 말씀하신 대로 예전 같은 정치 방식 이제는 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고 전공법과 진정성 저는 그리고 이 직접 민주주의는 당연히 가야 될 방향이지만 수기 민주주의나 대의 민주주의도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평소에도 꾸준히 해나가야 하고 그러니까 지금 합당도 중요한 문제고 내란 청산도 해야 되고 뭐 경제도 살려야 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또 입법 활동을 국회가 막 해야 되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 계속 국회가 조금 더 해줬으면 하는데 지금 합당 얘기 때문에 막 그런 게 막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니까 맞습니다. 네. 입법 활동이 제대로 안 된다고 대통령이 다 지금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하시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 입법 활동 지금 좀 빨리 안 한다고 한 의원님도 느끼십니까? 저희가 그 21대 일하는 국회법을 통해서 매월 임시회의를 열지 않습니까? 임시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리고 소위도 한 달에 2차례 이상 열어야 되고 국회 본회의도 매월 열어야 되고 근데 이게 좀 잘 안 지켜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입법을 하게 되면요. 하나의 입법을 발의를 하면은 10명의 국회의원 도장을 받아서 입법을 하게 되면은 이게 본회의 그러니까 전체 회의에서 의결이 돼서 법안 심사가 시작이 돼야 되고 소위에 내려지면 소위에서 최소 2차례 이상 논의를 해야 되고 논의를 해서 거쳐서 그나마 수정되고 통과된 법은 다시 전체위에 올라와서 의결이 돼야 되고 의결이 되면 또 법사위로 넘어가는데 법사위 그 작은 상임위내에서 전체 상임위의 법안을 놓고 자구심사 이상 것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계속 병목 현상도 생기고 거기다가 전체회의와 소회의가 지금 원활하게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입법 속도를 저희가 그 여야 합의만으로 하겠다라는 원칙은 중요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 원내 지도부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합의해내고 안 될 때는 조금 더 무리를 해서라도 임시회의들을 열고 계속해서 법안 심사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지도부가 좀 바뀌면서 더 속도가 좀 늦어진 감도 없지 않습니다. 글쎄요, 그거는 제가 이제 뭐 판단해서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다만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주문을 주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야죠. 이번에 합당 논의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던 최고위원 3분, 네. 우리 한 의원님하고 강덕구 의원, 이현주 네네. 뭐 이렇게 황명선 의원님. 황명선 최고도 있구나. 네 분끼리는 서로 잘 소통을 하십니까 원래?
이현주 최고하고는 같이 최고위원을 했고요. 황명선 최고위원님과도 같이 최고위원을 했기 때문에 소통을 잘 하고요. 강덕구 선배님하고는 또 같은 경기권에 있기 때문에 자주 소통을 하는데 사실 세 분 중에서는 이제 강덕구 선배님과는 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번에 그냥 거기에서 뜻이 같아서 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입장을 같이 내신 겁니까? 입장을 저는 같이 낸 적은 없고 세 분이 같이 냈고 맞다. 그렇군요. 저는 따로 냈습니다. 따로 내셨구나. 네네. 제가 같이 서 있는 모습을 본 적은 없네요. 네. 세 분이 따로. 네. 세 분들끼리는 그러면 이번에 뭐 서로 보조를 맞추셨나요? 그러시지 않고는 그렇게 같이 나오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예. 네,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강덕구 최고위원이 페이스북 올렸다가 지금 다시 내리기는 했는데 뭐 홍익표 정무수석하고 얘기를 해봤다. 뭐 그렇게 밝혔잖아요. 그것도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부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글쎄 저도 그거를 이제 어제 저녁 일정들을 다 돌고 나서 오전에 그 새벽에 출근하면서 봤는데 부적절하죠. 일단은 부적절하고 내용을 좀 본인에게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글을 하나 올리신 것 같은데 읽지는 못했고요. 저는 소통 과정에서 생겨난 오해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내용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좀 건방져 보일 수 있으나 이 전반의 과정과 이 내용들을 조금 소상히 알아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아까도 잠깐 그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매우 궁금한데 뭐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말고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소통 과정들이 서로 일어났는지. 조국당하고 민주당하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하고 민주당하고? 근데 당 통합과 관련해서는 뭐 직접적 소통은 없었고요. 예. 네, 이제 정무수석께서 어떠한 식으로 이제 그 조율을 하려고 애쓰셨는지를 알죠.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 입법 활동이나 이런 걸로 빨리 지원을 해주길 바라는데 이 상황이 벌어지니 정무수석 입장에서는 빨리 당이 좀 진화가 되고 우리 좀 도와달라 이런 부탁을 하셨을 테고. 그런 것들이 설명하는 과정 중에 아마 좀 실기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에 합당 제안하고 그때 청와대는 정무수석이 우상호 수석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수석이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수석님도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다 보니까 풀려고 애를 많이 쓰신 거는 같아요. 그래서 뭐 다만 아시겠지만 뭐 당내 문제에 뭐 청와대가 깊이 개입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정무수석께서는 이거를 좀 잘 조율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 네. 깊이 여쭤보고 깊이 답하시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거는 하나 여쭤봅시다. 강덕구 최고위원이 이렇게 이제 다 끝나가는 마당에 글을 올리면서 제가 이렇게 쭉 읽어봤을 때 뭐가 헷갈리냐면 마치 그 내용은 대통령께서도 합당에는 찬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이 들려요. 그러면 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때문에 올렸지? 그러면 왜 반대했지? 저렇게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도 이제 뭐 좀 아리송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워낙 급히 내리셨고 이 캡처한 것들이 돌아다니는데 제가 명확히 하는 거는 그 대통령께서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입장을 낸 적이 한 번도 없고 입장을 전달한 적도 없습니다. 이거는 명확합니다. 네. 다만 이제 수석이나 뭐 여기하고는 통화도 할 수 있었겠죠. 그렇겠죠. 뭐 네. 그런데 마치 대통령이 직접 어떤 뜻을 밝힌 거. 만약에 그렇다면 당무 개입 논란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뭐 자신컨대 그러한 것에 개입을 하시거나 그런 의견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실 분도 아니고. 네. 다시 그러면 합당으로 돌아가서 합당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진영의 대통합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형태가 무엇이 됐든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시절에 실용주의와 중도 보수로 가겠다라는 것을 천명한 당이고 또 조국혁신당의 태생적으로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제 출범을 한 당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또 역할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연대를 하고 통합을 하는 과정이 방법론상으로는 어떻게 갈 것인가는 뭐 지도부에서 뭐 많이 논의하시고 또 같이 당 간에 협의를 해보시면 되겠지만
저는 기본적 입장은 항상 민주진영은 대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는 어떻게 뭐 연대하는 쪽으로 가고 네. 선거 끝나고 나서 통합이라든지 이런 거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연대는 이제 선거 전략상으로 필요하면 사용하는 것이죠. 이제 합당이나 이러한 문제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수기 과정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큰 이해 당사자가 많이 없는 그 시기에 논의해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근데 이번에 뭐 당 내에서도 막 싸우지만 또 조국 당도 아무래도 좀 섭섭한 얘기들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섭섭하겠죠 지금 예. 현재. 네. 그래도 조국 대표가 바로 오늘 이재명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했을 때 바로 이렇게 또 받아들이고 사과도 수용하고 네네. 그러면서 좀 다 전체적으로 좀 잘 정리는 돼가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설을 앞두고 뭐 민생 물가 등 여러 가지 현안들, 부동산 문제도 있고 이제는 이 당내 문제와 이러한 문제들은 좀 접어두고 민생 현안들에 좀 집중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모두 전환을 좀 빨리 해야죠. 아마 그런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가장 좀 핫해서 네네네. 여쭤봤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저는 이 문제가 올해 그 민주당을 덮고 있지 말아야 된다. 말씀 초반에 하셨지만은 이 합당 블랙홀 안으로 모든 이슈가 다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정작 중요한 것들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는 이제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일단락하고 이제는 좀 민생과 개혁 현안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죠. 아니 진영이 막 갈라졌다니까요. 네. 뭐 보셨겠지만 당 내에도 그렇고 네. 요즘에 이제 유튜브들을 유심히 보면 막 유튜브들끼리도 막 서로 싸워요. 아, 그러게요. 털보니 뭐니 뭐 막 이렇게 막 싸우고 막 그래요. 저는 좀 이제 팩트를 좀 다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요즘 이제 레거시 미디어를 떠나서 많은 그 대한 채널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팩트를 기반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팩트가 맞지 않은 부분들도 저도 이제 뭐 몇 개 채널 보지만은 좀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잇따라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판결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러다가 19일 날 정말 무슨 일 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정말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제가 이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까지 근 3년간 이쪽 일을 많이 해왔잖아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님 재판 때도 제가 매번 재판장에 갔었고 판결들도 그 옆에 다 지켜봤고 지금 상태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는 이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직위원 판사를 믿냐 못 믿냐 지금 이런 상황이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다른 데 지금 그 몰입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집단적이면서 치밀하게 대응을 해 가야지만 된다. 자칫 잘못하다가 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온다거나 또 정말 이상한 판결이 나온다거나 하면은 저는 그때는 정말 돌이키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제 법 왜곡죄라는 것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조금 신경 쓰지 않겠느냐. 내일 이제 원내 지도부에서는 내일 본회의 때 통과를 시키겠다. 지금 이렇게 그랬습니까? 네네 그렇게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10일에 꼭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전 법 왜곡죄 법사위는 통과했는데 본회의 상정을 안 해가지고 네네네. 지금 네, 뭐 그런 자신감을 밝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내일 정도는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 왜곡죄가 신설이 되면 좀 그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법 왜곡죄라는 건 결국 권한을 올바르게 써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 질적 개혁이죠. 일종의 사법의 질적 개혁을 하는 거라 저는 뭐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뭐 우리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외국에 다 선례도 있고. 네, 충분히 아마 검토해서 예. 준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막 보수라든지 매체에서 반대하고 막 길을 쓰고 그러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뭐 원래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거라 지금 본인들에게 상당히 쓴 거죠. 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정말 맨 처음에는 그 정도까지 걱정을 안 했거든요. 저도 사법부가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그 독립된 기구 아닙니까? 저는 이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판 과정들이 국민들께 보여주는 게 신뢰를 계속해서 깎아먹는 것이 반복이 되고 있어서 요즘 이제 혹자들 저희들끼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재판부 어디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유죄가 무죄되고 무죄가 유죄된다. 이래 가지고 되겠냐. 뭐 그러니까 요즘 AI로 재판하자 이런 얘기까지 우스갯소리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토위에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부동산 문제 요즘에는 거의 올인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강조를 하고 네. 그러는데 지금 우선순위를 다주택자 정리하는 것에 잡았는데 우리나라의 다주택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막 여러 채 갖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까? 네. 뭐 제가 통계는 보질 못해서 그렇지만 그 부분들이 굉장히 사각지대가 많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피해자들도 많이 양산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고 임대세입자들 그러니까 그 임대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네, 세금을 매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냥 정상화를 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문제를 가장 먼저 대통령이 잡고 나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아마 뭐 제가 볼 때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플랜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뭐 그걸 이제 저희 소속 위원들까지 공유를 하면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 사항이니까요. 저는 그런 플랜의 일환 중에 하나인 거고 지금 시점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꺼내든 게 아닌가 싶고 또 이에 대한 감시 관리도 필요하다라고 지금 해서 뭐 조직도 지금 정비를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사각지대라고 보고 계시는 것 아닌가. 네. 이번에 태릉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네. 주택난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것은 그동안 모든 정부들이 다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오세훈 시장은 왜 그쪽을 또 반대합니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던데. 글쎄요. 좀 양쪽의 논리를 좀 보긴 해야 되겠죠. 수도권 내 이제 공급량은 지금 부족하다라고 판단 들고 지금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3기 신도시를 통해서 공급량을 늘리려고 했던 것이고 윤석열 정부 때도 공급 대책들은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만 공급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고 우선은 선교통, 후입주 방식의 공급 대책을 같이 좀 내놔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세훈 시장은 지금 이제 정부 대책만 나오면 다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 뭐 좀 세부적으로 좀 국민들께서 찾아보시면 크게 논리가 없다. 네. 조급하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기사들 보고 하면은 반대 이유를 딱히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나도 본인이 했던 실기가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모르겠어요. 큰데. 네. LLPPIOO 어떻게 읽었나요? 르비오? 한진호 의원님 훗날 꼭 대통령 되실 수 있게 꼭 경기도 지사 되셔서 성과 내세요. 응원합니다.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네. 어느 날 갑자기님 어쩜 한준호 의원님이 민주당 중심을 잡는 느낌 젊은 피 소통 굿입니다. 오늘 응원 댓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감사패 받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와, 국회의원한테 대통령이 감사패 주는 거 이례적인데? 첫 사례일 겁니다. 처음이에요. 네, 첫 사례고. 뭘 넣어주신 거예요? 제가 대통령께 특사를 3번 임명을 받았어요. 미국 특사, 그리고 이집트 특사, 볼리비아 특사 이렇게 3번인데. 완전 특사 전문이죠. 근데 이제 미국 특사는 저희들보다 대통령님 일정이 빨라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먼저 빨리 만나자 해서. 예. 이집트 특사는 본회의 필리버스터 때문에 제가 출발을 못했습니다. 근데 볼리비아 특사는 대통령 취임식이에요. 그래서 저 혼자만 가는 일정이었었고 볼리비아에 갈 때 저희 이제 볼리비아하고 대한민국이 수교 60년 되던 시기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 면제가 안 돼 있었어요. 볼리비아는 여러분께서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우유니라는 지역이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예요. 예. 소금 사막. 예. 뭐 지구의 거울이라고도 표현되는데 우선 거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관광지로 유명하고 세계 리튬 매장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뀐 정권이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통령과 한 40여 분 정도 소통을 하다가 경제 교류를 하자라는 이야기에서 제가 경제 교류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비자 면제다. 지금 들어오려면 2주가 걸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 교류가 가능하겠습니까? 비자 면제를 선제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설득을 해서 비자 면제가 됐죠. 그래서 제가 돌아온 이후에 한 3주 있다가 볼리비아 측에서 대한민국 비자 면제. 그건 상호주의 아닙니까? 상호주의를 계속 주장을 했는데 우리나라 입장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선제적으로 볼리비아 먼저 풀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이 가능했죠. 했어요? 네네. 와. 그렇지 우리는 이제 볼리비아 비자 없이 갈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10일 정도? 한국에서 받으면 보통 50불 그리고 이제 비자가 안 나와서 출발을 하셔서 그쪽에서 받으면 150불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연간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대략 12,000명 정도 들어가시니까 뭐 수십억 정도의. 그러네요. 네. 감사패 받으실 만합니다. 네, 원래는 보고회 형태였는데 이 보고회 하기 하루 전날 정원호 구청장 칭찬글을 쓰셔가지고 저까지 이제 그 공개 보고회를 갖게 되면 좀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해서 보고회가 취소되고 감사패로 대체가 됐습니다. 감사패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네. 청와대 모양으로 깎아서 안에 이제 감사 내용과 뒷면에 이제 봉황 마크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 있으면 좀 갖고 와보세요. 우리도 한번 네, 보게.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 아주 오랜만에 또 뵈서 반가웠고 네. 딱 아주 궁금한 때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네. 또 한 번 또 나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의 한준호 전 최고위원 만나봤습니다. 이번 합당 논의 과정에서 맨 먼저 얘기를 해서 궁금한 게 많았는데 우리 마음이 다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계속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